아카데미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학 상임대표 송준영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민주주의와 연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면서 보다 더 평등하고 공공성이 있는 더 좋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신대학교가 수탁 운영하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그 두 번째 강의 날입니다. 이번 시민 강좌는 내년 수원시의 특례시 진입을 계기로 수원 특례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역량, 바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8가지 정도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우리 홍태영 교수님이 강의하셨죠.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공화국과 시민의 문제를 좀 더 역사라든지 정치 사상과 연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화국과 시민의 탄생, 마키아벨리라는 이 정치 사상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마키아벨리 그러면은 군주론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커다란 주제이기도 한 공화제와 시민, 또 그리고 민주적 정치 리더십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장 통찰력 있고 또 현실주의적으로 제기해 준 인물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라는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 조국 피렌체가 어떤 분열 또 무능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국가가 되도록 군주론을 써서 리더가 갖추어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덕목을 논했습니다. 공화국과 시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렌체 정치의 공화국이라는 이상을 대입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그가 의존했던 것이 역사였습니다. 군주론을 쓴 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제안한 이후죠. 마키아벨리가 한 것은 고대 로마의 찬란한 이 공화 정치의 역사를 재해석해서 어떤 근대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가 로마사 농고라는 저작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흔히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로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귀중한 이정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제, 그리고 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미래를 위한 거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참고서가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로마선 농고라는 대업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화국과 시민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일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태리 현지 연구 등을 바탕으로 공화국과 민주주의, 마키아벨리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탐구해 오셨습니다. 마키아벨리와 공화국 연구 분야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이화여대 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수원시가 이제 특례시로 지정되고 그것을 위한 이렇게 소중한 만남의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 시간에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만 있더라도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민주시민 혹은 시민 강좌 교육에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대 주제를 공화국과 시민의 탄생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민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의식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저한테 이런 기조하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몇몇 분들께서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주론이 더 친숙하시죠. 근데 로마서 농고라고 하는 굉장히 좀 두꺼운 책도 요즘 번역이 돼 있고 아마 일반 신문지상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시민들께서는 훨씬 더 군주론이 더 익숙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두 책을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요. 좀 더 익숙하신 군주론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로마서 논거를 계속 곁들여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로마서 네, 논거라고 네. 하는 어떤 공화국에 대한 그게 있는 거, 공화국에 대한 사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혹은 또 나중에 혹은 질문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실 때 네. 필요하면은 그것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그 보시다시피 순서가 마키아벨리 그의 시대 그리고 군주론 소제목이 메디치와 르네상스 피렌체 그리고 공화국과 시민 운명의 개척자 공화국의 주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키아벨리가 산 시대는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기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공화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화국에서 외무 공무원과 군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맡아서 또 공무를 담임했었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은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변하는 과도기였습니다. 물론 시대적 과도기도 했었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했었고 이탈리아 내의 피렌체는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주론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물론 군주론에 대한 아까 송지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해라기보다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죠. 권모술수의 저자, 냉혹한 정치 현실주의자, 그 고전은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뒷면을 보면은 왜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어떤 오늘은 그 공화국과 시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던 혹은 마키아벨리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당시를 좀 여러분과 같이 시민 여러분과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반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서 그러한 문제식, 그런 배경에 대한 어떤 지식 속에서 군주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과문이, 그러니까 나중에 군주 가문이 되죠. 바로 메디치가입니다. 메디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디치.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나 최근에 베조스나 하여튼 굉장히 부를 많이 쌓은 가문이죠. 근데 부만 많이 쌓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학문과 예술에 투자를 해서 또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예술과 학문에 투자한 굉장히 좋은 기업가 이런 상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군주국을 세운 공화국에 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그 그림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와서 재밌게 보시면서 굉장히 혁신하셨군요. 예, 굉장히 저 스스로 혁신을 좀 하려고 노력해서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텍스트에서 그림으로.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1469년에 태어나서 1527년에까지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 당시가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기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 군사 업무를 담당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명한 악명 높은 군주론의 저자입니다. 이게 더 악명 높아진 이유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그 1559년에 그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읽지 말라면 계속 읽고 싶어지는 게 사람 그거라. 저 금서 지정된 게 더 키워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금서로 지정돼서 사실 더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교황청에서 한 거죠. 예? 그러면서 권모술수의 옹호자, 정치 현실주의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또 보면은 실제로 다 읽어본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오늘 저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관심이 생기셔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나름의 어떤 군주론에 대한 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네, 위에 됐습니다. 위에 놓고. 네, 네. 자, 이 사람이 많이 보셨던 마키아벨리 그 초상화죠. 네. 근데 사실 이건 마키아벨리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마키아벨리 사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네.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 네. 당신 사진이 없었으니까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 일종의 상상의 초상화고. 그렇죠. 근데 이 얼굴 보시면 동그랗고 원숭이 얼굴 그러니까.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 겉모술수라든지 지략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달성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상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인데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가 이런 걸로 또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시대 보시면 제가 찍은 건 아닌데요. 피렌체죠. 뭔가 피렌체입니다. 높은 데에서 찍은 건데. 예, 이게 뭐 미켈란젤로 성당이나 그쪽에서. 아 맞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요. 요게 이 아르노 강인데 요 남쪽에 좀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렇죠. 광장인데 거기서 내려다본 이 해가 질 때면 이렇게 또 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점등되고 이렇게 찍었을 때의 모습이죠. 야경이 참 멋있죠. 예, 야경이 멋있죠. 이게 우리로 하면 한강 비슷한 아르노 강이고요. 여기에 폰테베키오라고 해서 오래된 다리라 그래서 네. 마키아벨리가 요 정도의 집이 있었고 아침에 여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게 그 시청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정부종합청사 건물입니다. 그죠? 예. 요 가장 이게 탑이 가장 높죠. 예나 지금이나 핵심되는 정치적, 종교적 권위보다 높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죠. 당시 이태리의 어떤 핵심되는 정치, 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시청사 건물이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이게 이 종교의 중심지인 두오모라고 하는 네. 우리로 하면 뭐 명동성당 대성당이죠. 예, 대성당이죠. 성당과 시청사. 아까 저 마키아벨리가 쭉 걸었던 저 루트도 많이 걸어보셨겠네요. 예. 걸어보시니까 마키아벨리가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구글 어스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랑 오늘 나누시고 구글 어스로 찾아보시면요. 그 구글 어스에서는 유명한 그 관광지는 지금 3D 작업을 해놔가지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처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보고 싶으시면은 그 사람 아이콘 있는 거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그 우리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스트리트 뷰 같은 거 찍어놓은 것처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이거는 1400년대 말, 15세기 말에 피렌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현재도 남아있는 굉장히 2m, 3m가 넘는 큰 그림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과 이쪽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이게 거기 시청사. 시청사 건물이죠. 네. 이게 두오모. 두오모입니다. 역시 이 당시의 사람도 피렌체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혹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종교와 시민들의 정치적 공간인 시청사 건물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당시 피렌체는 시민들에 의해 지배되는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요 성벽이 있고 성벽 밖은 농촌 지역이죠. 성벽 안은 빽빽히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이셨던 것처럼 빽빽히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빽빽히 모여 사는 도시 공화국입니다. 도시 공화국 속에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이 그 공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적의 어떤 맹학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익숙치 않아서. 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를 간략히 말씀드린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고대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고대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는 예전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변화되는 시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기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죠. 그럼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것을 무엇이 추동시켰느냐? 물론 농촌에서 도시로 중심지가 변화됐다는,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경제적 형태가 변화가 됐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농촌이 아닌, 농업이 아닌 상공업을 영위를 하면서 인간이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원자를 가진 종교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대 문명의 부활 및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군주론을 읽어보시거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현대에 읽어도 크게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바로 이 혼돈은, 이 르네상스의 혼돈은 또 지금 우리 코로나 비슷하게 당시도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평온한 시기가 아니었죠. 평온한 시기가 아니면은 이 불안 혹은 그 혼동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그 근대로 넘어오는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그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교황청의 타락으로 인해서 카톨릭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속화로 되면서 근대로 넘어오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도 인간은 아비의 죽음보다 재산의 상실을 더 슬퍼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인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아주 가감없이 직시하는. 그렇죠. 근데 다들 알 텐데 이야기는 못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지금까지 그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변화의 시기의 르네상스이고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현실에서 보더라도 이탈리아 반도인데요. 장화 모습이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보시다시피 5개의 나라로 큰 나라로 찢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손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가운데 교황국, 밑에 나폴리 왕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열 5개의 큰 나라로 분열되어 있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알프스 이북에 프랑스와 스페인과 독일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재앙도 일어났지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침입받고 남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근데 뭐 잠깐 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반도인 건 대한민국도 비슷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거 보면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도 5개는 아니지만 분단돼 있는 나라. 그래서 대학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 학생들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보는 좋은 지점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피렌체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시공화국이었습니다. 그 공화국에서 상공업의 발달로 농민이 아니라 시민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본은 경쟁 관계 속에서 축적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시민들도 많지만 자본을 축적한 대상인들과 금융업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힘을 가지면서 귀족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 소수의 귀족층에 의한 과도 지배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화국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하는 어떤 그 정부를 마련하지만 그게 이렇게 이런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일부 대귀족들의 어떤 그
그 협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없으니까 공화국이었죠. 그 와중에 메디치가가 대두가 됩니다. 과두제적 상황 그래서 속에서 메디치가. 강한 메디치가가 대두가 네, 됩니다. 네. 물론 다른 귀족 가문 중에서 메디치가가 대두되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하려고 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이게 그 코지모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수장, 메디치 가문을 거대하게 이끄는 어떤 초기 단계, 그리고 이 사람이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한 당시 메디치가의 그 수장이었어요. 자, 이제 메디치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디치가를 들으시면 좀 재밌는 게 꽤 있을 텐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업앤다운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군주론의 설명을 들으실 때 마키아벨리가 어떤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바니 디 미치라고 하는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초기 단계에 메디치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중요한 거는 뭐 은행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 2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교황들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분열이라고 막 그 교황이 몇 명 있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3세가 실권을 하게 되는데 이 조바니 디 미치가 이 실권을 한 교황 23세를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실권을 하더라도 보통 그 기업 가면은 권력이 없으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코지모 데 메디치를 그 수행 비서로 이렇게 딱 붙이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실각했을 때는 피렌체에 모셔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의를 더 중요하니까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선익보다 신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검은 돈이 다 이 사람한테 갑니다. 검은 돈이. 네. 사실은 저 선익보다 그러니까 이윤보다 신인데 완전히 사실은 오늘 뭐 자본주의하고는 좀 뒤집어진 그죠?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인데 왜 검은 돈이 걸려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는 그 어떤 큰 유럽의 큰 군주들뿐만 아니라 영주들도 있고 교황청의 추기경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종교에 있는 추기경들은 제대로 된 어떤 돈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검은 돈이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스위스에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스위스은행이네. 그렇죠. 스위스 맡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선익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초기 메디치가를 크게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부터 재산세 제도라든지 중도통합파라든지 소위 말해서 귀족파와 인민파가 있다면은 인민을 이렇게 옹호하는 정책을 펴요. 포용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코지모 메디치가 조바니 디 메디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죽고 나서 국부라고 불릴 정도로 큰 피렌체 정치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업 등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유명한 그 예술가들을 후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인민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귀족파의 그 제어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추방을 가게 되는데 1년 만에 되돌아와서 피렌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고 조금 이렇게 겸손한 듯한 보이는데 왜냐면은 공화정이기 때문에 공화정의 시민들은 누가 한 사람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코지모 메디치는 사업이 번창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후원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자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명히 거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귀족파에서 이 사람을 견제해서 내쫓지만 자기파 사람들이 다시 데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 무서워했던 거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시청사 건물 주변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기 집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누구 이렇게 통해서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권력을 길게 유지하는 방법을 그렇죠. 아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사업수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아. 지혜가 있던 거죠. 이른바 예전 뭐그 키케로 같은 사람도 얘기하고 예전부터 절제의 미덕 절제의 미덕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최적의 행동 패턴. 그렇죠. 고민한 거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단히 힘들죠. 네, 요 그림에서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그 메디치 궁전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대성당에서 북쪽으로 조그만 한 50m만 올라가면 메디치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그 교회 그 예배실이 있어요. 기도실 벽화입니다. 고촐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동방박사 행렬인데 이 동방박사 행렬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서양 어떤 그 종교적인 모티브잖아요. 예수 그렇죠. 탄생 이후에 동방박사 행렬인데 여기 전부 다 메디치가 사람들 얼굴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로렌조 메디치, 코지모 메디치의 손자 그리고 요게 코지모 메디치가 이 사람이고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예수를 그 영접하러 가는 인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그렇죠.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문화 정치를 하는 거죠. 예술에서 우리는 이런 가문이니까 시민들이 보고 존경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코지모 메디치 요 사람 때문입니다. 아들은 흰 말 큰 걸 타고 다니는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 조랑말입니다. 당나귀예요, 당나귀. 그래서 코지모 메디치는 아까 시청사 건물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또 말이나 타고 다닐 때 애써 낙이 타고 다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그 벤츠 S클래스 타고 뭐 수백 대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메이커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 소형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반떼보다 더 못한가? 아, 예. 예전 말로 뭐 티코라고 이런 나오는지 티코? 모르겠는데 조그만 차 있죠.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겸손의 미덕, 절제의 미덕이 뭐면 그냥 이거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스스로 했을 수도 있지만 피렌체 공화국의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시민의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그 절제의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가져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했던 뭐 철학적 베이스, 뭐 스토아식 철학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이른바 리더십이든 상층 시민들이든 이런 부분 정도는 공유를 했을 법한데. 그렇죠. 그 실천한 그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덕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피렌체 시민들은 알고 있죠. 진짜 실력자가 누군지. 코지모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과두 소수의 지배, 저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공화제적인 룰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깨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이 메디치가의 그 이후로도 몇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가훈,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 때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 페스티나 렌테.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서둘러라 합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엄청나게 고수다운 얘기인 것 예. 천천히 서둘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천천히 서두르겠어요. 사실은 그 사업가고 정치가니까 제대로 보는 거죠. 서둘러도 급해도 안 되고 조급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느려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페스티나 렌테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피렌체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청사 건물의 한 조그만 방에 벽에 그려져 있는 건데요. 거북이가 그 뭐죠? 그 배에 그러니까 돛을 단 거북이 비슷한 거죠. 사실 이 세일링 할 때 이거 돛을 달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건데 거북이는 느리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러니까 페스티나 렌트 이렇게 라틴어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거다. 상징적인 말인데. 네. 어.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하고 빠르게 네. 최적점. 최적점. 이걸 고민할 수 언제나 고민해. 네. 그런데 거꾸로 어떨 때는 약간 빠르게 갈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좀 천천히 가면서 정관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천천히 한 게 나중에는 빠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서 보면은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음. 그 경주에 나온 그 우화도 비슷할 수 있는 데인데요. 네. 절대 느리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둘러라.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시기에 그때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정확히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 지점을 그 로마 공화제, 예. 공화제 당시에 그걸 대표하는 철학자인 키케로 같은 사람, 그 사람 아까 절제의 미덕 얘기하면서 그렇죠. 저런 최적점을 데코럼이란 말로 데코럼하다. 그렇죠. 바로 그거. 그래서 이 데코럼이란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죠? 이 중용점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 네네. 이런 얘기도 네네. 또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것들이 피렌체 시민들은 아마 많은 것을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시민적 덕성이 과연 무엇일까?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그 코지모 데 메디치의 아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들이 있었는데 피에로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아까 좀 이렇게 퉁퉁했던 사람이죠. 낙이 그 앞에 가던 사람. 이 사람이 살찐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살쪄서 통풍 걸렸어요? 예, 여기 뭐 잘 먹고 그랬을 테니까 통풍 걸렸겠죠. 이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아버지를 쫓아 학문과 예술을 호했는데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이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역관계 속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군주정으로 가는 권력의 독점으로 가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메디치파 내에서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코지모 때 상대 귀족파를 거의 제어를 해놨는데 경쟁자가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쪽이 없다 보니까 내부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이 피에로 데 메디치가 아주 깨끗이 과감하게 진압을 했군요.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디치만의 권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 진압하면 뭐 반대급부로 권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집중되고요. 그리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가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들인 로렌조 데 메디치, 위대한 자 로렌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람 때 한 걸음 더 또 권력이 집중되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시도 지었어요. 이 시인이에요. 그 시집도 남아 있고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치가의 음모라는 게 또 아까와 비슷한 건데 두 번째로 강했던 귀족 가문인 파치가가 음모를 일으켜서 메디치가 너무 세니까 그렇죠. 그걸 자꾸 그렇죠. 권력 다툼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이 사람은 못 죽이고 이 사람의 동생만 죽여요. 그러면서 권력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쪽 귀족파에서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제어를 하려는 건데 의도하지 않도록 더 강화시켜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강화된 권력을 통해서 당시 나폴리 왕이 피렌체 영토를 쳐들어왔는데 굉장히 위기에 처하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단독으로 나폴리 왕을 찾아서 담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나폴리 왕이 잡아서 포로 삼으면 어쩔 줄 모르는데 다행히 가서 담판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
또 영웅의 또 그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죠. 가서 그렇게 그렇죠. 하고 오니까요. 그렇죠. 그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피렌체 내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플러스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그 플러스 뭐를 하냐? 피렌체 내부에만 있었던 권력을 이탈리아 전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게 오르시니가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여기 가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피렌체를 넘어서 로마까지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 전체 이탈리아 반도 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가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상당히 팽창적인 권력 정치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 피렌체의 권력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아들을 성직으로 진출시킵니다. 그래서 피렌체 가문 뒤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두 명의 교황이 나옵니다. 이 교황이라는 건 엄청난 존재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권위를 다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 당시는 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 두 명을 교황, 그러니까 추경, 그러니까 8인가 9살 때 추기경이 임명시켜요. 그건 물론 돈으로 했다고 하는 당시 워낙 그런 게 이렇게 타락돼 있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피렌체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메디치 같은 경우 권력을 강화시키는 권력 자원들을 다 갖고 있네요. 돈 있죠. 그죠? 뭐 당시 자기도 무력이 있었겠죠. 그럼 게다가 학문과 예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인 또 권력 자원들을 또 사실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어쨌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융숭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독점 효과들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에게 당신들이 정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군주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 메디치가에서 그 보티첼리 그 프리마베라라고 유명한 그 비너스 그 그림 다 아시죠? 예? 그 보티첼리도 여기 메디치가에서 이렇게 그 후원해 줬는데 이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아까 나온 그 고철리의 그림과 비슷한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다 보이시죠? 예수 그 마리아 여기 앞 있고 예수 있는데 옆에 여기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이게 코지모 메디치입니다. 코지모 메디치고 여기 메브리코 네, 이게 로렌조 메디치고 이게 다 이 사람이 보티첼리라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꼭 그려놓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렌체 시민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직접 섬기는 가문이다라고 하면서 또 성적인 부분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런 그림 그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민주공화국이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 다 가는 그죠? 거죠. 또 네. 실질적인 권력적인 그렇죠, 측면,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또 부, 그렇죠, 이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그렇죠. 융합체로 융합체죠.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주론에서 시민의 지지가 없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죠, 그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요거 네. 보티첼리가 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팔라스가 켄타우로스를 제압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배 여기가 나폴리 항구 호호로들 단신 배를 타고 나폴리를 돌아가는 메디치가를 상징한 거고요. 로렌조 데 메디치. 그다음에 여기 그 팔라스가 입고 있는 이 그림의 요 문장이 메디치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조 데 메디치를 굉장히 추앙하는 그림이죠. 그다음에 그 이렇게 그 켄타우로스의 얼굴로 있는 게 당시의 그 교황입니다. 교황을 제어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징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이 아들 때부터 그래서 로렌조 데 메디치 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 때부터는 뭐 자타공인 공화정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피렌체는 메디치가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불운한 자로 불리느냐?
1494년에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를 전장으로 삼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 쳐들어오는데 그때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1494년에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불운하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 로렌조 데 메디치의 아들인 그 조반니 데 메디치고 나중에 레오 10세라고 그 등극하는 교황이 됩니다. 이 레오 10세의 교황은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메디치가의 그 화려함을 입고 바티칸에 가니까 그 화려한 그 소위 말해서 그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면제부를 그냥 막 하는데 그 면제부 때문에 열받은 종교 개혁을 촉발시켰던 그렇죠. 거죠. 보세요.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방박문을 쓰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시기에 그 있었죠. 제위가 13년부터 21년이니까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고 그 옆에 두 추기경인데 이 한 인물이 그 다음에 클레멘스 7세로 등극하는 줄리오 데 메디치입니다. 역시 메디치가 있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좀 불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1527년에 제위 기간에 그 독일군이 쳐들어와서요. 그 독일의 황제군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약탈을 합니다. 그때 르네상스가 끝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은 그 용병, 소위 말해서 개신교 용병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그 약탈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교황사나 카톨릭사에서는 굉장히 좀 불운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 사람도 역시 메디치가의 인물입니다. 자, 보시면 메디치가가 어떻게 피렌체를 장악을 하고 그 이탈리아의 큰 권력 가문으로 가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피렌체도 장악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까지 장악했으니 중부의 거대한 영토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마지막 장에서 야만인들, 소위 말해서 프랑스인과 독일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의 후예인 우리 그 이탈리아 반도를 쳐들어왔는데 이 야만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한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 피렌체와 교황청을 장악한 메디치가에 대한 사실은 그 바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을 들어가면은 군주론은 방금 바라본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기 극복의 정치와 그것을 위한 시민의 정치, 그리고 위기 극복과 시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지도자가 염두에 둘 게 바로 관계와 활력과 공존의 정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군주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군주론을 간략하게, 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1장부터 2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군주의 종류와 획득 방법, 12, 13장은 군대의 종류, 14, 23장에서 군주의 처신, 24에서 26장까지는 운명에 대한 대처 방법과 해방을 위한 호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마키아벨리의 포인트는 군주국이건 공화국이건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민과 귀족입니다. 그럼 이 인민은 그 소위 말해서 중산층, 중하층, 시민. 그러니까 인민과 귀족을 합쳐서 우리가 시민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과 귀족은 서로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감 다수의 민중. 그렇죠, 그렇죠. 예. 다수의 민중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데 비해서 귀족은 소수이면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다수이자 자유의를 가진 이 민중의 인민에게 의존해야겠다만이 나라를 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까지는 몰라도 민보는 명확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의 기반, 나라는 힘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은 바로 군대와 인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족과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네네. 근데 군대는 뭘로 충원을 합니까? 뭐 인민의- 민중한테 충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자국군, 혼성군, 용병, 원군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탈리아 문제가 뭐냐? 자기 군대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총을 주면 무기를 주면 무기가 쳐들어오는 외적에게 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귀족들은 무기를 주는 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총이 자기를 향할까 봐. 그러니까 썼던 방법이 자기네들은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월급 받고 싸우는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그게 당시 이탈리아의 중요한 군대 형태는 용병이었어요. 근데 용병이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싸우는데 죽을 정도로 안 싸우죠. 그렇죠. 죽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대충 싸우죠. 돈이 목적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자기 실업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끝내려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고 저녁이면 들어오고 추우면 안 나가고 비 오다 안 나가고 또 중요한 거는 용병끼리 싸우다 보니까 반갑다 친구야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너 저기서 저 군주한테 고용돼서 싸우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편 그래. 대표인 나중에는 따로 없어지는 거죠. 너나 다 용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피렌체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용병을 하다 보니까 용병이 용맹하고 강하죠. 그러면은 고용한 나라를 장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이거를 엄청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인민, 시민에 초점을 맞춰라. 니네 권력자들 권력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귀족 계급의 총체적인 정당성 위기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네. 근데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주장하는 자처럼 완전히 민주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자는 아닌 건데 민본주의자다. 네, 그렇죠. 민이 본위에 있는 일종의 공화제적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귀족과 인민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귀족을 없애면은 인민이 귀족화되고 그러면 또 타락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관계의 리더십이 바로 시민들의 관계를 잘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의 조율 속에서 자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 체자레 보르자는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군주론의 모범적 인물, 군주의 원형으로 삼는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근데 체자레 보르자를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봤던 거는 자기 군대를 건설하고 이 사람이 인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강한 토대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토대란 얘기가 나와요. 토대. 그래서 국가의 토대는 인민의 강력한 지지이다. 그다음에 자기 군대다. 자기 군대다. 네, 거기에 기초한 자기 군대다. 그렇죠. 인민의 지지와 자국권.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가 강한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이탈리아의 조그만 성벽, 얇은 성벽은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우리도 성벽을 강하게 쌓아야 된다. 그다음에 대포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마키아벨리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무기가 좋고 성벽이 두꺼워봤자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최선의 요새는 인민의 지지다. 인민의 마음을 얻어라. 인민의 마음이
도옹해야 그렇죠. 인민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애국심의 충실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군대가 어쨌든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이기고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이 관계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 리더의 자질은 당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의 리얼리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너무 다르다. 살아야만 하는 그 윤리적인 것 혹은 도덕적인 것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필요 없다. 따라서 상황의 필요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상황의 필요, 선악설, 성선설이 아니라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빼버리고 뒤에만 가지고 딱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좀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좀 사악한 사람으로 그렇죠. 해석되는데 앞에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딱 조건이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힘든 거죠. 음.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하고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페스티나 렌테도 그렇고 유연한 페스트라렌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무맥락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된다. 미덕이 악덕이 되고 악덕이 안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정치적이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없죠. 예. 좋은 거라는 건 그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야.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거라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리더십이 또 관련되는 게 바로 이제 활력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의 힘과 활력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된다. 아까 제가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을 쫙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느낌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결혼 동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어떤 자신의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추기경도 임명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이나 한 가문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면 결국 프랑스의 샤르파스가 넘어왔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 혹은 리더의 리더십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권력 추구가 아니라 그렇죠. 저 아래 있는 인민의 국가의 힘과 활력의 증진을 목표로 되는데 그것의 그것은 구체적 어디서 내용은 생기느냐? 인민의 지지와 자국군의 확립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분이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네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권력만 쌓다 보면은 결국 그것도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약하면. 국가의 힘과 활력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국가의 힘과 활력이라는 공공성은 결국은 누구에서 민중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들에게 또 무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 또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마키아벨리는 24장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적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 큰 나라 대적 못해. 왜냐면은 이거는 뭐 절대적인 크기나 힘에서 보면 큰 나라가 훨씬 더 강한 건데 로마와 그리스에 대적했던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왕의 예를 24장 마지막에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인민과 귀족의 관계를 잘 조율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국권을 잘 확립했기 때문에 로마나 그리스 같은 큰 나라에 대적을 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고정된 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배가 되는 그 힘입니다. 힘. 관계 속에서 배가 되는 힘.
그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4장에서 이탈리아 군주들이 나락에 들기요 약한 군사력 때문에 인민과 귀족의 갈등, 극한 대립 때문에 그래서 용병과 원군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약하게 됐는데 이것은 군주들이 무능과 오만에서 기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민과 귀족의 극한 대립 속에서는 귀족들도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민도 각자 도생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국가적인 공공성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없게 되죠. 인민들도 다수에 의한 사적인 이익관계를 추구하거든요. 오늘날은 포퓰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가장 정확하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각자 도생의 포퓰리즘으로 갓발이게 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다. 망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관계 리더십에서 리더와 시민은 소위 말해서 뭐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군주 개인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그 권력 자체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질이 유연하지 못하고 신체 유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운명의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시민에 기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과 네. 자국군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공존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리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선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민적인 공공성, 그렇죠. 그 기반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대실패로 기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군주 그 리더가 슈퍼맨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리더는 흔히 자기가 슈퍼맨이 된다고 느끼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은. 또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리더는 나는 인간이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그 벽을 쌓아서 막 이렇게, 말이죠. 네. 막 칭송하면서 당신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나 시민 관계 그 공화국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 그 시민이죠 사실은.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모든 시민이 다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시민이 오늘날 시대는 군주죠. 그 군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계와 활력의 관점을 지녀야 되는데 네. 리더 혼자 존재하고자 하는 독조는 몰락을, 시민들의 공조는 번역을 인도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존재하려고 하면 남을 배제해야 되고 그러한 리더십은 있는 힘도 반감시키는 정치를 갖고 오는 데 비해 공존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활력, 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대적할 수 있는 배가의 정치를 갖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뭐 리더십도 그렇고 시민 생활에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막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공존하고 포용하고 아까 데코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은 그렇죠.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100명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가지고 100명이 한 명처럼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서 10명 있는 집단에 가서 10명이 100명처럼 막 활기차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바로 이 반감과 배가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리더는 능력 있는 자 중용 적재적소 배치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위기 극복과 활력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반을 향해 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2021년 우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신문 지상에서나 보게 불평등 구조, 공정사회 위기, 그다음에 자유평등 위기, 개인의 자유로운 재능 개발의 위기, 뭐 개발한 재능의 적재적소의 배치 위기 등등 방금 말했던 그 말씀드렸던 그 마키아벨리가 가야 된다는 방향보다도 당시 피렌체가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과도 유비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공존의 시대를 사느냐 아니면 독존의 시대를 사느냐 적자 생존과 승자 독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이냐 아니면은 공존과 연대와 포용의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시기에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나 메시지, 시사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